안녕하세요. 둘레특강 여러분들하고 사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소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저는 둘레라는 말이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둘러가다, 애둘러 얘기하다, 뭔가 둥그스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로지르다, 직선으로 가다 하는 것보다 둘러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어원에서 둘레길 또 둘레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는 거랑 둘러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뭔가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천천히 보는 게 둘레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에 걸쳐서 그런 제 이야기 좀 둘러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30년째 거의 격주 혹은 매주 찾아가는 저희 스승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근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지금 구순이시고 책을 한 50권 정도를 쓰셨어요. 그 중에 굉장히 슈퍼셀러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한 11권의 책을 썼거든요.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언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이나 저나 왜 이렇게 책을 쓰는 걸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쓰는 거지 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마음을 다 들킨 것 같아가지고 웃고 말았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둘레특강을 왜 하겠습니까? 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어른 얘기를 듣다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알아달라고 쓰는 거다. 그런데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죽을 때까지 똑같이 네 글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네 글자가 뭐냐 하면 나 좀 봐줘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상담하는 일을 이제 31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한테 이야기하죠. 나 좀 봐줘. 나 고생하는 것 좀 봐줘. 내 열심히 애 키우는 것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것 좀 봐줘. 회사 나가서 그렇게 힘든 일 겪으면서도 사표 안 내고 늘 가슴속에 사표 꽂아 넣고 오늘도 가기 싫은 회사 억지로 가가지고 고생하는 나 좀 봐줘. 못 견뎌가지고 회식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렇게 회의하는 나 좀 봐줘. 아이들도요, 이렇게 대학 가려고 아팡바등하는 나 좀 봐줘.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 노는 나 좀 봐줘. 어린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란 누구냐? 아이를 좀 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럼 좋은 자식은 뭐냐? 나이 든 부모 좀 봐주는 부모가 좋은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영어의 리뷰, 다시 보자, 이 리자가 참 좋아서 리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책 쓰는 거를 그냥 봤을 때는 뭔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이 되지만, 한꺼풀 벗기고 리뷰로 들어가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나 이런 책 썼다고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뷰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큰 제목으로 둔 게 두 번째 맞는 봄인데, 원래 이건 제 제목이 아니고요, 알베르 까미 아시죠? 아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년은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다 그러는데, 그 얘기도 리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대, 10대 때 첫 번째 봄을 맞지 않겠어요? 그때는 뷰하는 거다. 그냥 사물의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각적으로 행복해하는 게 20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40대, 50대가 되면 가만히 리뷰하는 것,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 있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인생이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거대한 것을 바라고 외적인 걸 바랍니다. 멋진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동경합니다. 근데 이렇게
탁 꺾이면 그게 40대인 분도 있고 50대인 분도 있고 사람 나이 따라 정확히 나눠지는 거 아니까 70대인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탁 꺾이고 인생 내리막을 올 때는 작은 것, 소박한 것, 평범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의 원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리뷰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 글자를 하나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그 신부님 한 분을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 책을 나온다고 했더니 작년에 나온 책을 듣자마자 150권을 선구매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구에 나눠야 되겠다고.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신부님 제 책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구입을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라디오로 교수님 방송 듣는데 교수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신부님이 사주신 덕분에 원래 책으로도 선정이 되고요. 제가 신부님 덕분이다. 처음에 마중물을 잘 넣어주신 덕분이다 하고 신부님 고마워서 그 교구청으로 찾아가서 신부님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그 뉴스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방송 뉴스 보면 저 방송 뉴스 또 보고 하루 종일 저녁에 뉴스만 보니까 신부님이 그걸 보고 어느 날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 왜 뉴스 말고 다른 것 좀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신부님 표현 그대로 하면 뒤지게 맞았다는 거지. 아버지가 이 자식이 어디서 지금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맞으면서 신부님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이게 맞을 짓인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버지한테 맞아야 되나? 그 상처와 한이 신부님이 되고 나서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수녀님이 진행하는 집단 상담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의 어릴 적의 상처를 꺼낸 적이 있으시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막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아니 수녀님 너무 심각해 죽겠는데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신부님 그때부터 벌써 신부님 자기 주장을 시작하셨네요. 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수녀님이 리뷰해 주신 거죠. 아 맞네. 그러고 보니 아버지한테 맞았다는 것만 보고 한이 맺히고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수녀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네. 그때 내가 내 주장을 최초로 시작한 거네. 그래서 그 주장을 계속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지금 신부가 된 거네. 그래서 내 주장을 지금도 형제자매들한테 펼치고 있는 거네. 이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한테 맞았던 상처는 요만해지고 내 주장을 한 것이 이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리뷰가 주는 힘이구나. 그래서 저는 리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 혹은 위즈덤, 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자기가 도달한 지혜의 높이만큼 리뷰의 깊이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중년이 된다면 적어도 나의 리뷰 능력을 점검해 봐야 되는 데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명동성당 앞에 그 줄 서서 먹는 고로케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해 전에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저도 시간마다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가서 이런 고로케도 사 먹고 저런 고로케도 사 먹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서운했는데 오늘 마침내 골목길에 이전해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봤는데요. 고로케가 한 10종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감자 고로케, 야채 고로케, 팥 고로케 이렇게 고로케가 있는데 제가 2개를 사서 먹었는데요. 야채와 팥을 사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야채 먹을 때랑 팥 먹을 때 맛이 너무 달라요. 참 신기하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은 고로케인데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전혀 다른 거예요. 팥 고로케를 2번째로 먹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하고 똑같구나. 보면 사람도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라디오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책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강의나 상담으로 풀어내고 있는 게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뷰는 결국은 지혜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처갓집에 큰형님을 참 좋아하는데, 큰형님이 지금 제주도 고향에 그 귤 농사를 지으시면서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계시거든요. 예, 원래 은행 지점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시고 나서는 가장 소박하게 살고 계신데, 형님이 그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한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너희들 인생이 뭔지 알아? 전부 조용했겠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말이야,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거야.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님 말씀이 예사롭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선생님이 내 알아도 하려고 쓰는 거지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다. 여러분 살면서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즐거운 희노애락에 많은 감정이 생기는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경험을 기계적으로 계속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건 지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란 그 하나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일본의 스즈키 히데코 수녀님이 임사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임사체험을 통해서 수녀님이 깨달은 바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 2년 덜 된 시점에 하얀 셰프복을 입고 여기서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찍은 적이 있어요. 이런 강의를 찍으면 그 영상을 누가 제일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요, 약간 소름이 돋아서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카메라를 의식해. 너무 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 PD님이나 방송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재미있고 편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모순되는지 아세요? 재밌으려면 긴장해야 돼요. 뭔가 각본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편하려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봤더니 재밌게 하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한 절반 보다가 못 보고 다음에 또 전해서 보고, 그래서 한 5-6번을 봤는데 계속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때는 리뷰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모든 힘을 빼고 단지 편안하게 하자. 재밌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앞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리뷰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 깨닫는다. 이것이 우리는 두 번째 봄을 맞이할 때 리뷰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세 남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할까 합니다. 늘 책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 세 남자는 제 아들과 그리고 저의 선생님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더라도 제 아들한테 리뷰한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또 우리 스승인 선생님에게 리뷰한 게 몇 가지 있고, 저 스스로에게 리뷰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알면 좋지 않을까. 옛날 광고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시면 참 좋을 텐데 이것도 그렇게 뭐라고 또 표현하기도 어렵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아들 5살 때 이야기인데요. 이건 책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남자는 축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축구를 잘해야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다행히 제가 사는데 차범근 축구 교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래서 거기 가서 석 달치 수강료를 내고 끊고 유니폼을 다 마련하고 축구공도 사고 축구화도 사고 그게 100여만 원이 넘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마침 그 등록하는 날 차범근 선수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실물을 본 건 제가 처음이었는데 저의 우상이었거든요. 매직을 들더니 아이 등판에다가 차라고 영어로 써가지고 사인까지 받고 이제 아들이 축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한 10여 명 아이들이 그 젊은 축구 코치하고 공을 차면서 몸을 푸는데 아들이 이상해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는 부딪히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모르고 거기 넣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구석으로 가면서 다른 아이들 다 뛸 때 안 뛰고 급기야는 축구 공위에 앉아서 날아오는 공을 피하더라고요. 울타리에서 다 지켜보던 부모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만 유독 그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이미 지불은 했죠. 뛰어 그랬는데도 아니 그래요.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런 게 누구 닮았어? 나 군대 있을 때 내기 축구 잘했어. 주전 공격수였어. 그랬더니 쟤 왜 저래? 그 다음 주에 한번 하면 나아지겠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예 축구 골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식탁에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했죠. 성준아, 왜? 너 된장찌개 싫어했잖아, 어릴 때. 근데 자꾸 먹으니까 어때? 맛있어. 축구도 그런 거야. 자꾸 하면 좋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약을 먹으면 쓰지? 그랬더니 계속 먹으면 달아? 축구도 그런 거야. 이러는 거예요.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아내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진 것 같은데 졌습니다. 깨끗이 백기를 들고 5살짜리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해도 좋아지지 않는 약이 있고 하면 좋아지는 된장찌개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가 그 뒤에 뭘 배우다가 틱 현상 나타나요. 영어 학원을 갔는데 이러면서 틱 소리가 나면 이거 약이구나 하고 딱 멈췄습니다. 근데 뭘 더 하려고 그러면 이거 된장찌개구나 하고 수영을 계속 하도록 도왔죠.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약은 모조리 끊었습니다. 된장찌개만 하게 했더니 트럼펫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혼자 트럼펫 보는 형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나도 저거 불고 싶다. 아파트 5층에 우리가 살았는데 거기서 소리 나는 걸 빼고도 계속 연습을 하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그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가지고 6학년 때 전국의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하는 데서는 대상을 타는데 멤버로 속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또 농구가 좋다 그러더니 농구부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서 제가 리뷰를 배웠던 거죠. 된장찌개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육아의 원칙이 제가 아이를 통해서 생긴 게 아이를 방해하지 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말고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아이 키우는 대원칙이 될 수 있었던 건 5살짜리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된장찌개가 아니라 약이면 안 된다 하는 된장찌개와 약의 리뷰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즐겁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다가 친구들이 뽑는 전체 그 회장 선거 학년 대표에서 굉장히 많은 몰표를 얻어서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되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성적, 그 다음에 임원,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한국 부모인가 봐요. 그 대표가 됐다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죠. 성준아, 너 어떻게 그렇게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대표가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이 18살짜리가 두 번째 인생 리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난 적이 없잖아. 그 말이 되게 크더라고요. 나는 적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적이 없어? 이랬더니 적이 없으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뭔데?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세 가지씩이나. 첫 번째, 뒷담화를 하면 안 돼. 뒷담을 하면 안 돼. 나중에 누군가 다 들어.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적이 돼. 근데 성준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막 뒷담할 때는 넌 가만히 있어? 아니, 웃기만 해야 돼. 그래? 웃기만 해야 돼? 그리고 말을 보태면 안 돼. 우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야, 얘가 내 스승이구나. 그러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뒷담할 때 나도 걔 겪어봤는데 이런 것도 있고 말을 보탰는데, 아들은 절대 뒷담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뒷담할 때는 웃기만 해야 되고 말을 보태면 안 된다. 이야, 얘 봐라. 두 번째는 뭐냐 이랬더니 걔가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오호. 예를 들어서 내가 농구하잖아. 근데 걔가 농구를 잘못한 농구를 배우고 싶어 해. 그럼 내가 농구를 잘해야 돼. 그러면 걔가 나한테 배우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일단 농구 잘하는 능력, 수학 잘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걔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세 번째야. 뭔데? 그랬더니 걔가 필요할 때 줘야 돼. 내가 이리 와봐, 농구 가르쳐 줄게 이러면 안 되고, 야 승준아, 농구 좀 패스하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럴 때 그래? 하면서 가르쳐 줘야 돼. 그게 끝?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는 또 뭐야? 생색을 내면 안 돼. 내가 너 농구 가르쳐 줬으니까 짜장면 사줘. 이런 거 하면 친구가 안 생겨.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고맙다, 뭐 사준다, 됐어 하면서 그냥 가볍게 거절해야 돼. 얘 봐라, 어른보다 낫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된장찌개와 약담으로 배운 게, 나는 적이 없잖아. 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아들 말을 빌리자면 뒷담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뒷담할 때는 웃기만 하고 말을 보태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줘야 된다. 이 특강도요, PD님이 원하는 걸 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강의 좋았다고 그러면 제가 밥이나 한번 사시죠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뭘요, 그냥 하는 거죠 하고 말없이 떠나야 되겠죠. 이게 다 아들한테 배운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습니다. 대학교를 가서, 얘는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제가 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헤어지게 되니까 저도 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빠, 나 혼자인데 나 외국 가면 괜찮겠어? 그래서 옆에 제 아내가 안 괜찮지,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생각해도 그 말이 참 제가 멋있었다 생각이 드는데, 승준아, 함께 있으면 기쁘지. 근데 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작은 기쁨이고, 큰 세상으로 가서 큰 걸 배우는 건 큰 기쁨이지. 그랬더니 아들이, 내가 이래서 아빠를 좋아하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입학시키러 가서 아이를 입학시키고 그 학교 캠퍼스를 걸으면서 아이한테 물었죠. 승준아, 여기 온 세계 애들이 다 와서 겨루는 곳인데 긴장되지 않냐? 스트레스 안 받아? 그랬더니 하나도 긴장 안 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빠, 왜? 난 이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 와, 뭔가 탁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난 배우려고 온 거잖아. 아빠가 늘 나 어릴 때 그랬잖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고. 감탄하고, 맞네, 내가 그 말 했네. 제가 아들한테 자주 그런 말 했거든요. 너보다 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감탄해라. 와, 진짜 볼 잘 찬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바로 차? 그럼 걔가 웃으면서 인사이드로 축구하는 거를 가르쳐 줄 거다.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저는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아빠, 나는 이기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려고 왔잖아.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기려고 공부하고, 이기려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겨서 승진하려고 하고, 너무 이기는데 목숨을 걸었구나. 부부싸움을 해서도 이기려고 하고, 형제간에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전에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30년 동안 아이들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봤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아이를 이겨먹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참 향기로운 말씀이다 그랬는데, 아들한테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원장님의 말씀과 아이 이야기가 똑같더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학을 잘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식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분을 방해하지 않고 늘 된장찌개 드시도록 하고 잘 가꿔 드리면 그 자식이 가지고 온 최고의 인성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아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리뷰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아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리뷰하면 이분이 대명사 아닌가. 저의 스승님, 30년째 저의 스승님을 생각하는데, 선생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90년 사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있었냐? 나는 행복하지 않은 때가 없었어. 다만 철이 없어서 그게 행복인지 몰라서 그랬지. 옛날에 나를 애먹인 사람이 있었는데, 애먹인 사람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옛날에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 힘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고마운 사람이고 다 고마운 일이지. 미숙하다는 거는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미숙한 거야. 그것을 볼 수만 있으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 한 번은 말이야, 우리 손주가 지나가다가 그 폐유지 줍는 할아버지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걸 보고,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도 행복할까요? 라고 묻더라고. 내가 그랬지. 그럼 행복하지. 오늘은 석 장이나 더 주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제가 뒷머리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큰 폐유지 상자를 3개나 슈퍼에서 더 주었으니 횡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보다 돈이 적다, 지위가 낮다, 배운 게 적다, 사는 동네가 이상하다 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만인가. 모든 사람은 그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가운데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한테 리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걸 찍을 때도 행복하고,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할 때도 행복하고, 책을 쓸 때도 행복하고, 집에서 잘 때도 행복하고, 매 순간이 의미가 있다. 매 순간이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잘 찾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한테 리뷰, 다시 한번 삶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생님 말투 그대로 하면 늘 행복한 겁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최근에 쓴 책에서 우리 숙제처럼 인생을 살지 말고 축제처럼 인생을 살자, 그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첫 곡지에 뭐라고 썼냐면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라고 썼어요. 탐내는 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 책 첫 곡지에 쓴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바라지 않는 자는 언제나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제로로 뒀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폐유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만약 이 폐유지를 주어서 몇 억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큰 거 3개를 주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하에 그 청소하는 미화원 아줌마들이 한 4분 정도 있었는데 3분 정도 표정이 참 어두웠는데요. 그 표정에 이런 거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교수들은 전부 다 돈 받고 저 번쩍번쩍 입고 저렇게 폼나게 사는데 나는 여기 와서 청소하고 이래 지내나 하는 얼굴이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 얼굴이 햇살처럼 늘 밝아요. 천성이 저런가 싶어서 어느 날 여쭤봤거든요. 아유 어머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맨날 웃으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여 있는 게 너무 좋지요. 왜 좋으세요? 제가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내려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큰 학교에 와가지고 맨날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이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제가요 청소하는 것도 이게 공부 아니에요? 어쩌면 요 복도를 더 깨끗하게 할까, 선생님 그 유리창이고 이건 깨끗하게 할까 해주면 전부 고맙다고 하니까 그땐 제가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 와서 사랑도 받지요, 공부도 하지, 공부 많이 한 선생님들도 보지. 그래 맨날 여 안 나가고 싶어요, 평생 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똑같이 청소를 하는 분인데 바라는 게 많으면 그러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리뷰를 잘 하셔가지고 바라는 걸 많이 안 가지고 탐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하는 환경에서 청소해주고 학교를 빛내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가, 그 생각 하나만으로 행복하게 사시더라.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란 새로운 생각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바뀐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수 생활도 해보고 지금 프리랜서 생활도 해보고 갑자기 방송인도 되고 작가도 되고 했는데 그거 될 때마다 뭔가 행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더라도 그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책을 썼는데 이게 늘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저로 하여금 글을 점점 더 잘 쓰게 만들어준 것은 가장 인기 없었던 책들이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왜 이 책은 독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문장이 길었구나, 이것이 설명이 너무 많았구나, 예화가 많았구나, 걷어내서 정리하게 됐더니 글이 짧아지고 점점 깊이도 제가 만족스럽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책 11권 쓴 게 하나도 소용없는 책이 없었구나, 다 귀한 책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쓰는 책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를 하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첫 번째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우리에게 없다. 다만 우리가 욕심이 많고 탐욕을 내고 미숙해서 그 각각의 일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선생님께 배운 한 가지는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건 없는 거다. 어떤 사람이 애교가 없어요.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남자가 좀 박력이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번 생에 가져온 게 박력이 없어 부드러운 남자로 왔어요. 저 같은 사람 저 뭐 박력 있게 뭐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적다는 거죠. 그거 못해요 평생. 또 애교가 없어 그러면 왜 저렇게 애교가 없어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애교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는 거야. 박력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는 거야.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건 만지고 이런 게 되게 서툴러요.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 좀 해. 아내한테 늘 듣는 소리예요. 저는 선생님 말을 이용해서 뻔뻔하게 얘기했죠. 아마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걸리고 그럴 거야. 이건 난데 어떡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열등감과 뭐 우월감에 대해서 아주 칼날처럼 분석해서 그것을 정의하고 책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해내는데 사물 만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둔하고 돈에 대해서도 참 무디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의 이런 자원을 잘 살리도록 활용하면 된다. 마치 우리 아들의 된장찌개를 살려내듯이 우리 남편의 된장찌개를 살려내면 된다. 저도 그 생각을 하니까 아내에 있는 강점, 아내는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사물,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한다는 거죠. 그것을 활용한다. 결국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자원 활용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 없는 것을 자꾸 아쉬워하는 부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을 이 아내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아내한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남편은 잘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제안을 하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때 조심할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9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을 봐오고 저도 한 3만 명 넘게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하고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절망 아닙니까? 가끔 제 제자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상담을 왜 합니까?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애교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살면서 너무 모진 고생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애교를 부려봤자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애교를 저 밑에다가 눌러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을 잘 만났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마음도 따뜻해. 그래서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준단 말이야. 그럼 저 밑에 잠자고 있던 애교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니까 아이고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애교가 다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애교를 보이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변했네. 그게 변했다는 것의 핵심이다. 원래 있었던 것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따뜻하게 품어주면 그것이 개화해서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제 원칙이 이거예요. 나쁜 사람은 없다. 정말 3만 몇 명을 만났지만 폭력을 하고 뭐 모질게 굴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해도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왜 나쁜 행동을 선택하고 나쁜 짓을 할까? 따뜻함의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상담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뜻함의 인큐베이터라고 불러요. 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수만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유 어쩌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셨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셨어.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제가 상담자로서 그분을 대하면 꽃을 다 피워요. 거의 예외 없이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 요즘 변했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변한 게 아니에요.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부화된 거예요. 요즘 우리 아내가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게 아니야. 원래 있었는데 당신이 눌러놨던 거야. 그것을 당신이 요즘 누르지 않고 따뜻하게 옆에서 비춰주니까 그게 꽃을 피운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배운 거 없는 건 없는 거다. 근데 없어 보이는 게 있어지는 거는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저는 우리 쌤한테 배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쌤한테 배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앞이 거의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온몸에 한 20가지 가까운 고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1년에 두세 권씩 책을 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도 안 보이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매일 사무실에 아침에 9시 되면 출근하셔서 4시까지 계시는데 요양보호사분이 옆에 항상 그림자처럼 계시는데 책을 어떻게 쓰느냐? 구술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자, 한번 써봐요. 질투, 뭐 쭈르륵 해주면 따르륵 쳐서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스님한테 다시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유, 그러면 그런 데를 그리고를 한번 바꿔볼까? 이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책을 쓰셔서 1년에 2권이나 3권의 책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베스트셀러. 나이가 드실수록 리뷰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그 한 말씀이 굉장히 깊이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80대 중반쯤에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할 때 제가 제자니까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드려요. 그땐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 사회를 안 봤어요. 보통 제가 사회를 보는데 선생님은 몸이 여러 군데가 불편하신데 이번 책을 내실 때도 그렇고 어떻게 표정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그 질문을 듣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내가 그때 80대 중반이셨으니까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 잘못 걷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걸어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지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래서 모두 웃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웃었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철학이요 이래요. 할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번 찾아뵀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앞이 안 보이셔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꼭 내 눈으로 봐야 되나 그래요. 꼭 내 눈으로 봐야 되나 그래요. 옆에서 컴퓨터 모니터 봐주고 쳐주면 그게 내 눈이지. 그리고 꼭 내 귀로 들어야 돼. 기술이 발전해서 보청기로 들으면 그게 내 귀지. 그리고 꼭 내 발로 걸어야 되나? 그 지팡이 짚고 그러면 지팡이가 내 발이지. 와, 이게 정말 고수의 리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눈이 침침해지면 어떡하나. 안경 끼면 되죠. 나중에 안 보이면요. 옆에 사람 도움 받으면 되죠. 모든 걸 내 걸로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을 통해서 이 연장된 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정신 우리 선생님에게 리뷰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아서 40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태어난다면 온전히 사랑만 줬을 때 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는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 화를 안 냈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배우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첫 번째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거나 넣어주려고 한 적이 없다. 아이는 이미 다 가지고 왔다고 믿었다는 걸 저는 저에 대한 리뷰로 칭찬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많은 부모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데요. 저는 20년 동안 아들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졌습니다. 여러분, 의구심과 호기심의 차이는 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의구심이에요. 숙제 다 했어? 의구심이에요. 숙제는 호기심입니다. 내 답을 없애면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함이 생겨요. 그래서 승준아, 숙제는 그럼 이따 할 거야. 아, 이따? 이렇게 얘기하면 이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은 이렇게 하면 숙제하고 잘게. 이렇게 순조롭게 나가요. 윽박 지르지 않아도 된다. 결국은 아무리 어려도 그는 완전한 존재라는 걸 믿고 호기심을 가지고 늘 아이에게
다가간 것. 그래서 제 걸 넣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이 속에 있는 걸 끄집어 내주려고 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억울한 게 생기지 않더라. 승준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랬더니 억울한 것, 억울한 것. 그래서 아이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는 저한테 리뷰 참 잘하고 아이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부모가 아이에게 부모 일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한테 리뷰를 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일만 해도 바쁜데 힘든데 거기다가 부모 짐까지 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아내와 사이좋게 지내는 거다. 그래서 아내와 금슬좋게 지내는 것은 아이에 대한 아빠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썼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못 말려 뭐 아이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내하고 잘 지내려고 애써 왔다는 것. 그래서 자식이 부모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부부가 되는 것, 이걸 제가 이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라고 저를 또 칭찬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자식이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간다.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저를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성취에 한 번도 큰 칭찬이나 높은 가치를 둔 적이 없다.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전전긍긍하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내일 시험이라고. 시험 성적 때문에 그래? 그렇지. 근데 승준아, 네가 아빠 말 잘 들어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100점 받았어. 그거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50점 받았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 헷갈리게. 50점이 그래도 더 멋지지 않나? 그렇지. 아빠 따라해봐.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4학년 때 그걸 가르쳐주고, 아이도 그 뒤에 몇 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농구를 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습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과정이 목적이다. 결과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아이의 삶을 살고, 저도 그 얘기를 한 이상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해준 얘기가, 아빠, 내가 살아온 20년을 돌아봤거든. 그랬더니 바꾸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되게 찡했어요. 과정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잖아.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고 과정만 나의 것이라고.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믿어서 저한테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리뷰는 그 과정이 바로 목표여야 된다. 우리가 중년의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들과 저희 스승님과 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셔서 단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뷰하는 것이 아니라 리뷰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의미를 해석해보고, 그리고 깊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을 리뷰를 통해서 달성하실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말씀드린 저의 경험과 저의 해석들이 작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저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첫 번째 시간, 리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즐기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씩 섬세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작은 물방울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서
단단한 대양을 이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겁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